오후장도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주식 라이브 방송 주식라방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박은결입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엔비디아 실적 발표일이었는데 깜짝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이게 무슨 일인가요?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파란불 켜면서 반도체 단에서 실망 매물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투톱 조금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거의 3% 가까이, SK하이닉스는 5% 넘게 빠지면서 지수를 크게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모든 우려를 불식시킬 만큼의 그런 실적은 아니었다라는 평가인 듯한데요. 반도체 투톱이 낙폭을 확대하면서 외국인도 코스피 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2차 전지와 자동차 단에서는 현재 외국인 순매수 확인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약세 흐름 펼쳐지고 있습니다. 역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 펼치다 보니까 2차 전지 일부 종목들 그리고 바이오 강자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잠시 후면 또 9월이 다가오는데 9월에는 어떤 종목들을 좀 내 포트에 편입을 해봐야 될지, 어떤 부분들에 주목하면서 내 포트에 변화를 줘야 될지 주식 라방과 함께 하시면서 전략 제대로 한번 세워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식 라방에서는요, 함께하는 빅스 대표님과 함께 차트 교육 진행해 보면서 어떤 부분들이 또 주식 시장을 공략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차트 교육 통해서 살펴볼 예정이고요. 종목 간 라이브 배틀 통해서는 오늘 하루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과 테마 위주로 살펴보면서 종목들 뽑아볼 예정입니다. 여기에 주식라방의 히든 종목, 원탑 종목 마지막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탑 종목은 정말 잘 갈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또 대표님께서 준비해주고 계시니까요. 이 종목명과 대응 전략까지 모두 챙겨보실 분들 지금 바로 팍스통신망 이용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팍스통신망은 방송 시간에만 열려있기 때문에 방송 중에 아래 QR 스캔하시고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팍스통신망 이용해보시면 방송 이후에 진행되는 라이브 방송이나 교육 통해서 추가적인 정보와 전략들까지 모두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모두 지금 바로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할 대표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실적이 나오면 조금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 무슨 일인가요? 양시장 파란불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한 다양한 전략들 잘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빅스입니다. 요즘 증시 진짜 감을 잡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동안 엔비디아를 기다렸는데 엔비디아 실적이 좀 괜찮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양시장 모두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체 또 무슨 이유인지 우리가 또 알아보고 여기에 대한 대응책도 찾아봐야겠죠? 자, 오늘 시장 브리핑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테마 종목들 같이 한번 또 알려드릴 테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마지막에 나갈 원탑 종목까지 꼭 받아서 다음 주는 여러분들이 수익을 꼭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장 보니까요. 반도체들이 이렇게나 빠질 일인가 싶습니다. 사실 이렇게 시장이 빠지니까 어느 쪽으로 좀 시선을 돌려야 되나 이런 생각들 좀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갑자기 좀 등장한 이 전고체라는 키워드를 봐야 되는 건지 또는 어제부터 이제 수직 상승하고 있는 또 현대차 관련해서 또 시선을 둬야 되는지 좀 고민하게 하는 오늘 시장의 모습인 것 같은데 오늘 시장 분위기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오늘 시장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에 좀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먼저 다른 브리핑보다 이 현재 시장에서의 포인트를 두 가지를 좀 잡아드리자면요. 첫 번째는 이제 현재 시장의 하락의 요인은 지표였어요, 사실상. 네. 경기 침체로 인한 시장의 하락의 요인이 가장 컸기 때문에 이번 주 가장 큰 이벤트가 좀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오늘 나올 엔비디아의 실적이었고요. 내일 나올 이 GDP나 그 다음에 나올 또 뭐 미국 소비 지출 같은 이런 지표들이 있었는데 이런 지표들이 사실상 최근에 시장을 이 스토리대로 살펴본다면 최고점에서 엔비디아의 하락이 부추겼습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경기 침체가 또 자리를 잡았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듯해요. 전일 엔비디아가 이제 장이 다 끝나고 나서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거래해서 대략 7% 정도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이 반도체의 업종, 이 국내 증시의 업황까지 같이 좀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흐름이 좀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라고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따라서 엔비디아의 실적은 또 한번 최고치를 경신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 수혜 부분은 오늘 미국 증시의 본장까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많이 올라왔던 엔비디아의 주가에 대비했을 때는 지금의 실적이 반영될 만한 부분인지를 우리가 오늘 증시를 또 보면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충분히 납득하고 인정할 만한 그런 실적이었다면
된다면 주가도 다시 한번 좀 이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한 부분에 따라서 본장에서도 하락하면서 출발할 가능성은 있겠지만 여기에 따른 반등 충분히 좀 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지금 시장은 이 엔비디아의 실적을 넘어서 이번 주에 나올 이 매크로 이벤트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포인트는 여기다 두시고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지표도 있겠지만 기술적 분석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화면 같이 보시면서 차트 분석부터 같이 도와드릴 텐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증시가 좀 하락하면서 일부 회복해주는 반등 충분히 나왔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다우지수가 또 계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가면서 좋은 분위기를 연출했다가 여기에 따른 조정이 좀 나왔을 뿐이지만 국내 증시의 차트 같은 경우는 사실상 갭매우기 현상만 일어났을 뿐이지 그 추가적인 상승은 사실상 나오지가 않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지금 또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사실상 어느 정도 올라가야 될 자리에서 올라가지 못하게 됐을 경우에 여기에서 실방 매물과 차익 실현들이 나온다는 것은 사실상 어느 정도 인정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보시면 차트상으로도 충분히 올라가야 될 자리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치지 못하고 이 미국 증시가 올라갔을 때 상대적으로 좀 약한 모습을 좀 보여줬었죠. 근데 오늘 어제 미국 증시의 하락에 따라서 오늘도 국내 증시는 개파라고 시작을 했었지만 오늘 좀 중요한 라인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단기 이동 평균선이 21선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오늘 지지 구간의 하락 구간인 바로 그 구간이 이 오늘의 저점이 바로 21선에 맞닿아져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좀 저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려는 그런 의지가 아닐까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만약에 지표라든가 뭐 엔비디아의 실적이 미국 증시에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내일 국내 증시는 추가적인 상승과 반등을 좀 만들어내지 않을까. 또 한편으로 이런 기대감을 좀 가져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오늘 이번 주에 나오는 지표가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오늘 조금 만약에 오늘이 좀 기로에 서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내일 만약에 이 지표들로 인해서 하락이 나온다면 이 21선은 당분간 뚫지 못하는 단기 저항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을 따라 보면서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막 추측과 막 이 매수를 진행하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 이 상황이 나옴에 따라 여기에 따른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충분히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좀 무리하게 뭔가 하려고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관망하는 그런 좀 모습을 좀 보이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시장의 상황은 평소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외국인은 현물에서 좀 꾸준하게 매도를 하고 있는 반면 선물 시장에서는 큰 방향성이 없는 모습입니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를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큰 변화성은 없지만 일단 전반적으로 현물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모두 다 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 따른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월등하게 적다라는 거. 이 사실상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현재 코스피 0.8%, 이 코스닥은 똑같이 0.8%대 하락 중이긴 하지만 생각보다 체감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부분은 대략 한 1.5%에서 2% 정도 시장이 하락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달러 환율이나 최근에 외국인의 수급들이 좀 들어오기 좋은 그런 환경들이 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지금 우리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나올 이벤트들에 따라서 대응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여기서 이제 시장 올라간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매수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무리하게 매수하시는 것보다 충분히 어느 정도 저점을 잡고 올라갔을 때 매수를 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대응 여러분들이 혼자 하시기 굉장히 힘드시겠죠. 아래 QR코드 찍으시고 팍스통신망 오시면 방금 전에 여러분들께 드렸던 브리핑 또 저희가 팍스통신망 안에서도 꾸준하게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대응하기 쉽게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지 마시고 팍스통신망 꼭 오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응도 꼭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네, 엔비디아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빠지는 이유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내일 나올 GDP, 이번 주 나올 시장 지표들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업황을 계속해서 위협하는 거다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두 번째는 기술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도 저점을 다지려는, 저점을 확인하려는 구간에 지금 놓여 있기 때문에 오늘의 시점이 기로에 놓여 있다.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말씀에 따르면 내일 물론 올라갈 수도 있겠고요. 빠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중요한 기로에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지금 시점에 진입하느냐에 따라서 내 계좌의 수익률이 빨간불이 될지 파란불이 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전략들까지 내일 시장 상황 속에서 실시간으로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아래 QR 간단하게 스캔하셔서 지금 팍스통신망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빅스 대표님께서 실시간으로 대응까지 다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있으니까요. 이 시장 빠지는데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전략 모두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식라방의 메인 코너 종목 간 라이브 배틀 이어갈 텐데요. 오늘 1라운드는 메타버스 관련주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가상융합산업진흥법 어제부터 시행이 됐죠. 메타버스와 가상현실 그리고 증강현실, 우리가 흔히 VR, AR이라고 불리는 이런 첨단 기술과 산업을 앞으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겠다라는 건데요. 이게 또 법률적인 지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행정적인 지원과 재정적인 지원까지 모두 받쳐주고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 그만큼 이 산업을 좀 밀어주겠다라는 뜻으로 좀 해석이 되면서 관련 기업들에게는 무조건 좀 수혜가 아닌가라는 인식과 함께 오늘 관련주들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노시뮬레이션과 버넥트 이렇게 두 가지 종목 저희가 가지고 왔는데요. 이노시뮬레이션은 XR 가상훈련 그리고 XR 관련된 또 디바이스 관련된 콘텐츠에 주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상한가 진입한 다음에 현재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상한가 들어가 있고요. 버넥트의 경우에도 디지털 트윈, AR과 XR 특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 오늘 오전에 상한가 갔었다가 현재 10%대까지 좀 빠지긴 했지만 10% 넘게 현재 급등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중에 오늘 좀 공략해 볼 만한 종목 어떤 종목이 있는지 대표님과 함께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골라주실 건가요? 일단 저는 오늘 이노시뮬레이션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노시뮬레이션 골라주셨는데 사실 지금 상한가다 보니까 매우 좀 부담스러운 자리거든요. 괜찮나요, 지금? 일단 엊그저께 말했더니 방금 전에 말했던 가상현실에 관련되어 있는 법안이 이제 드디어 실행이 됐어요. 네. 그동안 메타버스나 뭐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서 사실상 이제 어느 정도 기대감이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주들은 크게 상승을 해주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관련된 법안이 이제 시행이 되면서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나 정책 같은 부분들이 이제 좀 나올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도 수혜가 좀 예상이 되는 바 지금 두 개의 종목들의 차트를 좀 보면은 굉장히 좀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굉장히 똑같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냥 거의 쌍둥이입니다. 똑같은 판박이에요. 차트를 좀 먼저 같이 볼 텐데 방금 전에 제가 사실 이제 두 개의 종목을 좀 가져오긴 했지만 두 개의 종목 차트를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버넥트를 볼 건데 버넥트 이번 작년 7월 달에 상장을 했어요. 근데 보면은 두 번의 파동을 좀 중간에 그려줬다가 지금까지 쭉 하락을 좀 이어졌던 차트잖아요. 근데 이노시뮬레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7월 6일 날 상장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두 번의 파동 이후에 또 쭉 하락했다가 드디어 올라오고 있어요. 사실상 이제 대장주와 부대장주의 차이라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시장에서 사실상 이렇게 주도하지 않는 업종은 어느 정도 우리가 공략을 하더라도 대장주와 부대장주로 공략을 했을 때 우리가 좀 대응을 좀 빠르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다. 그러면 사실상 대장주가 좀 공략하기 적합하실 거고 난 좀 대응이 좀 어렵고 여유롭게 투자를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부대장주를 좀 공략하기 원활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대장주는 이제 이노시뮬레이션으로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내가 좀 대응이 된다라고 하시면은 이런 종목들 보면 제가 엊그저께 화요일에도 이런 말씀을 한번 해드렸죠. 이런 바닥에 있다가 올라오는 종목들의 초점은 이동평균선에 좀 맞춰봐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종목은 이제서야 중단기입평선을 좀 뚫고 올라오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 추세적인 상승을 변곡을 좀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121선까지의 터치는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 추가적 상승이 나온다면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눌림목을 짧게 잡고 121선까지 좀 노려보는 그런 매매를 좀 진행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오늘의 상승이 이대로 끝이 나고 또 한 번의 하락이 나온다면 사실상 이제 이노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지지 구간이 굉장히 좀 분간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공략하기 사실상 조금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종목인 버넥트를 좀 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두 개의 종목의 차이가 뭐냐면은 이노시뮬레이션을 한번 치고 올라갔을 때 버넥트는 뒤따라서 올라가는 종목입니다. 말 그대로 대장주와 부대장주예요. 자, 근데 이제 버넥트 같은 경우는 오늘 상승 부분도 보면 이 종목도 상한가에 들어갔었어요. 들어갔다라는 것 자체가 상한가에 갈 종목이면 사실상 힘이 그만큼 있는 종목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종목을 공략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사실상 조금 혼자 사시기에는 이 버넥트가 조금 더 수월하시긴 하실 겁니다. 보면 이 종목도 오늘 상승 부분에 대해서 분봉 차트를 좀 보자면 오늘의 대부분의 수급들은 다 어디서 터졌냐?
상승할 때 터졌어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하락이 나왔을 때 상단 구간에서도 좀 터지기는 했었지만 우리가 완전하게 고점에서 잡는 게 아니라 하단 구간에서 잡는 거기 때문에 이 거기에 대한 주가 부담은 조금 더 덜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종목을 차이를 두자면 한 종목은 힘은 굉장히 세지만 대응이 어렵고 한 종목은 따라가는 힘은 있을 거지만 우리가 손절가가 굉장히 손절가가 잡기 굉장히 쉽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지금 요즘의 시장의 트렌드를 좀 보면요. 아마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시장이 굉장히 많이 힘들고 어려운데 요즘에 보면 상한가가 막 많이 나오면 7개, 8개 진짜 막 10개씩 나오는 날도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상한가 종목들이 실질적으로 이 종목은 이 자리에서 가야 된다 라고 해서 가거나 아니면 재료가 붙어서 가는 종목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 어떤 종목들이에요? 제약바이오 혹은 완전하게 바닥에서 끌어올려오는 그런 종목들이 많단 말이죠.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 가면 이노시뮬레이션이나 버넥트나 되게 생소한 기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소형주들 이런 종목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치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무리하게 좀 잡으려고 하지 않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대부분 다 증거금 100%의 종목들이 대부분 이 상한가에 들어가거나 상승 부분은 상위에 좀 포진하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굳이 따라가다가 괜히 잘못되면은 오히려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저는 이 두 개의 종목들 오늘 상승 상위에 있기 때문에 또 갖고 왔지만 제가 여러분께 또 별도의 종목을 하나 또 말씀을 드리면요. 이 메타버스의 사실 대장주는 현재 보이시는 차트에서 이 선익 시스템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한 번씩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저도 이 종목을 한 3-4번 정도 공략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메타버스에서 이 종목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메타버스 기기에는 OLED라는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품인데 이 종목은 이 디스플레이에 관련되어 있는 기술도 있고 제작하고 판매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확실한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전반적으로 추세 자체적으로도 상승 추세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금도 눌림을 잘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사실 오늘 상승을 뭐 크게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에 안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추세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 중에서 지금 보면은 이번에 월봉상에 꼬리가 있습니다. 이번에 증시 하락 때 같이 내려온 구간인데 증시 눌림에 따라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구간 오히려 우리에게는 분할 매수 구간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잡기에는 조금 아쉬울 수는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본다면 뭐 내가 좀 여러 번 타이트하게 좀 하겠다. 라고 하신다면 뭐 여기서 지금도 매수를 하셔도 됩니다. 조금 더 내려왔을 때까지 조금 분할 매수를 여러 번 나눠서 담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나는 조금 더 확실하게 내려왔을 때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38,000원대 아래에 만약에 위치하게 된다면 38,000원부터 3만원대까지 분할 매수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종목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제 앞으로 메타버스가 이런 정책이나 지원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또 이 뭔가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실적들이나 나중에 전반적인 기대감이 또 증가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세적 상승 우리가 또 노려보고 싶으면 지금이 매수 적기 이 선익 시스템 제가 여기서 또 가이드를 다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QR코드 찍으시고 팍스통신망 오시면 제가 이 종목 또 매수 가이드 잡아 드릴 테니까 메타버스 나도 관심 있고 앞으로 조금 매수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늦지 마시고 왼편에 QR코드 찍으신 다음에 꼭 함께 하셔서 매수 꼭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상융합산업진흥법이 어제부터 시행되면서 메타버스 관련주 오늘 살펴봤는데요. 그중에서도 두 종목, 대장주와 부대장주, 이노시뮬레이션과 버넥트 가져와 주셨고요. 그중에서도 대장주를 1라운드의 승자로 꼽아주셨습니다. 사실상 차트는 굉장히 유사한데요. 그중에서도 추세적인 변곡을 만들려면 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지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 해주셨어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추가적으로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그래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 종목 제외하고 한 종목을 더 들고 오셨습니다. 바로 선익 시스템인데요.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지금 살펴보기에도 나쁘지 않은 종목이다라고 봐주셨고 메타버스 관련해서 실적이 나오거나 앞으로의 기대감이 증가되면서 시세를 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하시면서 선익 시스템까지 관심 종목으로 들고 와 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봤던
대장주와 부대장주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지금 안 좋을 때 조금 테마성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투자에 유의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주시면서 선익 시스템 다뤄주셨고요. 정말 대응이 중요하다라는 말씀과 함께 이런 대응들을 전부 받아보기 위해서는 팍스통신망을 이용하셔야 된다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사실 방송 시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모든 대응을 실시간으로 다 해드릴 수는 없으니까 바로 팍스통신망에 오시면 실시간 대응까지 받아보실 수 있겠고요. 앞으로의 메타버스 관련돼서 시세가 나왔을 때 관심 종목 다시 함께 살펴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바로 이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저희 딥페이크 관련주 2라운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술 이용해서 제작된 가짜 이미지나 영상물을 말합니다. 사실 이게 정말 좋은 곳에도 많이 활용이 될 수가 있는데 최근에 SNS를 타고 또 텔레그램에서 정말 다양한 성범죄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하죠.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인데 관련주들로 보안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딥페이크 관련해서 앞으로 허위 영상물에 대한 처벌도 국가적으로 좀 강화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보안 관련주들 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저희가 모니터랩과 센즈랩 가지고 왔습니다. 화요일에도 한번 살펴봤었는데 모니터랩의 경우에는 웹 공격을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탐지하는 이 솔루션을 개발을 했습니다. 신종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겠다는 건데요. 센즈랩 같은 경우에는 보이스피싱 또는 딥페이크를 예방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 중이고요. 두 종목 모두 오늘 다 4%대, 7%대 각각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안주들 강한데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꼽아주실지가 궁금합니다. 두 개의 종목을 일단 본다면 저는 모니터랩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화요일에는 센즈랩을 꼽아주셨던 걸로도 기억을 하는데 오늘은 모니터랩을 꼽아주시네요. 사실 이제 센즈랩이나 모니터랩이나 그때 당시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둘 다 똑같아요. 이 네.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딥페이크가 전 단기성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어느 정도 며칠 동안 공략을 해도 된다라고 제가 화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오늘 또 어떻게 보면은 윗꼬리도 달리긴 했지만 충분히 상승이 좀 나오지 않았나라고 또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센즈랩 한번 공략해봤으면 우리가 또 모니터랩도 공략해봐야겠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모니터랩을 또 골라왔는데 자, 두 개의 종목의 차이점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니터랩부터 살펴볼 건데요. 자, 지난번에는 이제 제가 모니터랩보단 센즈랩을 좀 강조를 드렸었어요. 아까 전에 우리가 1차 라이브 배틀 때 어떤 종목이었었죠? 우리 1차 때? 1차 때 저희 방금 다뤘던 메타버스. 네. 맞아요. 메타버스 때 얘기를 했었는데 네. 메타버스 얘기를 드리면서 이동평균선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단기 이평선과 중기 이평선, 장기 이평선까지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가는 그 과정 중에 이 종목들의 캔들들이 중장기 이평선들을 한 번씩 돌파를 해놔야지만 추세적 변곡과 상승을 이뤄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시면은 센즈랩을 좀 다시 돌려봤을 때 센즈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121선, 즉 회색선이죠. 중장기 이평선인데 이 라인대를 지금 정확하게 뚫지를 못하고 있어요. 제가 아마 센즈랩을 그때 당시에 선택을 했던 거는 대장주였기 때문에 선택을 했었을 건데 마찬가지로 대장주임에도 불구하고 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니터를 다시 돌려보면요. 모니터랩도 마찬가지로 121선을 계속 터치를 하면서 뚫으려고는 하지만 생각보다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자, 오늘의 거래량이 생각보다 어제의 거래량보다 월등하게 더 많다라는 점이에요. 센즈랩 같은 경우는 어제의 거래량과 오늘의 거래량을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좀 차이는 있긴 하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라는 점이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모니터랩 같은 경우는 어제의 거래량보다 오늘의 거래량이 조금 더 월등하게 많이 들어왔다라는 점이에요. 자, 모니터랩은 또 여기다가 어느 정도 보안 테마에 있어서 작년 하반기 때 어느 정도 이 보안 테마에 있어서 대장주 역할을 한 번쯤 해줬던 종목입니다. 그때 당시에 끼를 갖고 있는 종목과 그리고 차트상으로 똑같이 121선을 돌파하는 시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오히려 센즈랩보다는 모니터랩 기존의 종목이 조금 더 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센즈랩이나 모니터랩이나 두 개 다 동시에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 다 사실상 뭐 선택지가 따로 없이 그냥 따로 공략을 하셔도 되는 거고 전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전반적인 힘이나 그동안의 히스토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모니터랩이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이 딥페이크 관련되어 있는 현재 추세가요. 처음에는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제 딥페이크라는 자체가 굉장히 악성 범죄로 많이 인식이 됐었잖아요. 네. 근데 한편으로는 시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AI 기술이 이 정도까지 발전을 했구나.
딥페이크가 이 정도의 기술이구나 라는 것을 사실상 이제 시장 투자자들한테 인식을 심어주게 된 하나의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AI와 관련되어 있는 AI와 딥페이크가 같이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이라면 사실상 우리가 공략하기 더할 나위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또 AI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또 한번 강세를 보인 적이 있었어요. 이 딥페이크가 같이 떠오르면서 AI주도 같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포인트를 잡아봐야 되는 부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엊그저께도 이런 얘기를 해드렸지만 보안에 관련되어 있는 보안 테마의 끼는 사실상 증시를 주도할 만한 그런 엄청난 역대급의 이슈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 기존의 전력 설비, 전선 이런 테마처럼 이 보안 테마가 올라가지는 못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안 테마만 엮여있는 종목들보단 저는 보안, 양자암호, AI 이렇게 세 개가 만약에 밀접되어 있는 같이 묶여 있는 기업이 있다. 그러면 저는 더할 나위 없이 공략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이 종목 제가 오늘 원탑 종목으로 갖고 왔어요. 또 원탑 종목으로 갖고 왔기 때문에 적어도 3개 중에 2개 이상 붙어 있는 종목이라면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공략을 해보실 만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종목들보다 바닥에서 지금 막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수익률은 굉장히 높겠지만 공략하기 굉장히 까다로우실 거예요. 그만큼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변동성도 클 거고요. 자, 근데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 추세를 만들어가는 종목. 그리고 한때나마 AI를 주름 잡던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여유를 갖고 공략하신다면 조금 더 수익을 많이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원탑 종목 듣기 위해서는 오늘 방송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뒤에 또 차트 교육도 있고 지금 오늘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이동평균선 대체 뭐길래 아직도 나는 주식을 하면서 이동평균선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교육 꼭 들어보시고 마지막에 원탑 종목까지 꼭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2라운드는 딥페이크 관련주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에 보안 관련주들 며칠 전부터 계속 강세 보이고 있죠. 그중에서도 지금 공략해볼 만한 종목들 센즈랩과 모니터랩 중에 모니터랩을 꼽아주셨습니다. 사실 범죄에 악용되고 있긴 하지만요.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AI 기술이 이만큼까지 발전했다. 딥페이크가 이렇게까지 발전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 중에서 좀 골라보셔야 되는 게 거래량이 그래도 동반되고 있는 모니터랩, 그리고 예전에 보안 테마에 있어서 또 대장주 역할을 했던 모니터랩 오늘 공략해 주시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사실 그중에서도 이 테마만 보기에는 아직 조금 다른 테마만큼이나 전선이나 뭐 전력 설비 관련한 만큼 강하게 갈 수는 없는 테마가 보안 테마이기 때문에요. 지금 이렇게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을 공략하려고 하기보다는 앞으로 같이 떠오를 수 있는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 보안 테마만 엮여 있는 거 말고요. 보안, 양자, 암호, AI까지 같이 간다면 정말 좋겠죠. 그런데 오늘 원탑 종목을 이 테마들이 엮여 있는 종목으로 뽑아 오셨다고 합니다. 이 종목까지 궁금하셔서 모두 받아보실 분들 또 공략까지 함께 해보실 분들은요. 지금 바로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 이 공략주까지 그리고 전략까지 모두 챙겨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보안 관련해서 관심이 있는데 다른 재료들까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잡아가 보겠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팍스통신망 들어와 주시고요. 오늘은 또 이동평균선 관련해서 차트를 많이 살펴주셨는데 우리가 또 주린이의 입장에서 또 시장을 볼 때 이동평균선까지 같이 살펴서 볼 수 있도록 오늘 차트 교육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차트 교육에 이어서 원탑 종목까지 모두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잠시 후에 교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을 하기 위해서 특히나 이제 우리가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분석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분석들이냐? 뭐 기본 분석이 있고요, 기업 분석이 있고요, 재무 분석이 있고요, 바로 기술적 분석이 있습니다. 사실 이 재무와 기업에 대한 분석은 하나로 합쳐지거든요. 그걸 이제 바로 기본적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이제 기술적 분석을 얘기를 하는데, 이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는 차트를 얘기를 합니다. 차트를 분석해야 돼요. 근데 차트를 분석할 때 우리가 흔히 아마 주린이 분들이 처음 아마 차트를 접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막 선도 많고, 막 막대기도 많고, 아래 막 막대기가 여러 개 있고. 근데 이걸 먼저 보지만 이거는 사실상 크게 막 공부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 캔들이 뭔지, 이동평균선이 뭔지. 우리가 흔히 제일 먼저 접하는 게 뭘까요? 주식하면서. 캔들이요. 맞아요. 캔들이 가장 먼저 접하지만 네. 이 캔들을 볼 줄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막 SNS나 매체 같은 거를 통해서 가장 먼저 접하는 건 보조지표를 먼저 접합니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이 방법만 알면 네. 얼마를 번다. 그게 바로 이제 보조지표를 통한, 솔깃하는데요. 네, 맞아요. 이 보조지표를 통한 매매를 해서 수익을 많이 본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보조지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이 보조지표는 기본적 기술적 분석에 있는 차트와 거래량, 이동평균선, 캔들, 이거를 토대로 만들어지는 게 이제 보조지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사실상 이 3대 요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캔들과 이동평균선, 거래량. 이 세 가지만 볼 줄 안다면 사실상 보조지표가 별도 필요가 없다라고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지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차트의 해석의 순서, 바로 캔들을 먼저 분석을 합니다. 우리가 뭐 캔들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캔들을 뭐 3개를 연속으로 놓고 볼 수도 있고 4개를 놓고 볼 수도 있고, 이 하나만 봤을 때보다 조금 더 넓게 봤을 때 우리가 전반적인 그 추세에서의 분위기를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종목의 분위기를 알 수가 있다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뭘 봐야 될까요? 이동평균선을 봐야 됩니다. 이 이동평균선은요, 특정 기간에 걸친 평균 주가를 따로 산출한 값을 바로 선으로 이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동평균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캔들도 그렇지만 이동평균선도 함께 봐야 되는 이유는 제가 이제 여러분께 지지와 저항대에 대한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해드렸을 겁니다. 추가적으로 추세에 대한 교육도 많이 해드렸을 건데, 이 추세나 지지와 저항, 캔들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캔들이 밀집되어 있는 공간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동평균선에서도 나타난다 라고 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는 바로 이동평균선도 꼭 같이 봐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마지막은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사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내가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는 과정에서 캔들의 크기도 결정을 짓지만 거래량도 결정을 지을 수가 있어요. 갑작스럽게 막 거래량이 폭발하듯이 터져요. 주가가 막 상승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뭐래요? 이거 진짜 상승하려나 보다 하고 이제 매수 버튼을 누르기 시작하죠. 근데 이 거래량만 볼 게 아니라 우리는 전반적으로 캔들, 이동평균선, 거래량 세 가지를 다 고려한 매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격도와 여러분들이 흔히 가장 먼저 접하시는 이 보조지표는요, 이 너튜브로만 검색을 해도 가장 먼저 나오는 거 있어요. 이격도, 일목균형표, 구름대, 뭐 볼린저 밴드, 엔벨로프, 뭐 CSI, 이 RSI, 이런 지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상 그런 지표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기본 요소 세 가지만 알고 있어도 다 나타나는 그런 지표들이라는 얘기예요. 이 다양한 보조지표는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보조지표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내가 확실하게 해석할 줄 안다면 보조지표가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차트 해석을 시작할 때는요, 차트 순수 모습에서 해석을 해야지 차트를 조금 더 유연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보조지표를 써가지고 다 수익을 볼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을까요? 아니시겠죠? 자, 차트는 매번 바뀌어요. 차트의 가격은 누가 만들어갈까요, 형님? 다 같이 만들어가는 거 아닐까요? 시장 참여자들이 네. 만들어가요. 맞아요. 내가 사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야지만 팔 수가 있는 거고, 내가 팔고 싶어도 살 사람들이 있어야 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트 자체는 사람의 심리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정답이라는 게 없어요. 내가 분명히 기본에 봤던 추세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추세를 만들어갔으면 이렇게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상승이 나오지 않는 이유, 사람의 심리가 거기에 접목됐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먼저 그래서 차트의 캔들을 좀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는 이제 사실상 대표적으로 4가지의 캔들을 좀 가장 중점적으로 좀 보시면 좋은데요. 윗꼬리와 아랫꼬리 캔들입니다. 자, 우리가 윗꼬리와 아랫꼬리 캔들을 봤을 때 이 앵커님은 뭐가 더 좋으시죠?
제가 예전에 초창기에는 윗꼬리가 좋다고 했었는데 네. 지금은 아랫꼬리가 더 좋습니다. 아, 그래, 맞아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교육을 해드렸을 네. 때는 원래 이제 이 투자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대부분 다 아랫꼬리를 좋아하시거든요. 네. 근데 저는 항상 아랫꼬리보다 윗꼬리를 더 선호합니다. 정말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도 네. 윗꼬리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네, 저도 깜짝 놀랐었는데. 눌림목을 많이 이제 공략을 하시니까 맞아요. 그럴 때 또 이제 윗꼬리 많이 나오니까 맞습니다. 몰랐다가 네. 근데 이게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의 분위기에 따라서 윗꼬리가 좋을 때가 있고 아랫꼬리가 좋을 때가 있습니다. 자, 시장이 높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형국이잖아요, 지금. 20년도, 21년도 당시 증시가 대신고가를 기록을 했다가 전반적으로 다 하락에 있습니다. 웬만한 종목들을 빼고요. 우리가 미리 살펴봤던 주도하는 업종들, 뭐 전력설비, 2차 전지, 반도체 이런 한 번쯤은 시장을 주도했던 업종 말고 웬만큼의 종목들은 사실상 추세적으로 하락의 길을 많이 가고 있어요. 근데 하락의 길을 가더라도 아래에서부터 갑작스럽게 이슈가 달리면서 올라왔다가 내려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왜 올라갔다 왜 내려올까요? 이슈가 있어서 올라갔다가 네. 재료가 소멸돼서 내려온 건가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네. 재료가 소멸돼서 내려갈 가능성도 있지만 네.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내가 이미 그 전에 위에서 산 사람들의 물량을 다 받아줘야 돼요. 위에 있는 사람들은 1년, 2년, 3년, 4년 아마 시청자분들도 그만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내 포트에 지금 내 약간 그 애증의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막 3년치, 4년치 묶여놨던 종목들이 있을 건데 그 종목들 다시 올라오면 뭐 하고 싶어요, 여러분? 팔고 싶죠. 팔고 싶어, 빨리 탈출하고 싶어요. 네. 자, 주가가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자, 던지기 시작합니다. 나 이제 탈출해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받아주지 못하게 된다면 여기에 따른 주가의 차익 실현이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근데 다른 면으로 살펴보면요. 이 주식에 대해서 순간 새로운 어느 정도의 수급 주체가 나타났을 때는 말 그대로 주식이 없어요. 유통하고 있는 물량들이 없습니다. 이미 고점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갖고 있거든요. 네. 그걸 갖고 와야 내가 또 아래에서 매집을 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건데, 자, 지금의 시점은 또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수급 주체예요. 근데 유통하고 있는 주식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내가 매수를 누르는 순간 나는 돈이 막 몇십억, 몇백억이 있어서 매수를 누르는 순간 갑자기 막 10%, 20%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정말 그럴 수도 있어요. 이 참고로 예를 들어가지고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호가창이 텅텅 비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애매할 때는.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 예를 든 금액이 대략 1억 정도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좀 어느 정도 시드 크신 분들은 1억으로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특정 종목이 1억어치의 주식수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 혼자서 매도 버튼을 누르는 순간 시장가를 던지는 순간 10%가 빠져요. 정말로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네. 자,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실상 수급 주체들은 한 번에 내가 매집을 하지 않고서는 대량의 주식들을 매수하기 굉장히 좀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하단에 있는 종목들을 매수를 하면서 위에 있는 물량들을 매집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매집의 기간이라고 매집 구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럴 때일수록 윗꼬리 캔들들이 자주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말 그대로 윗꼬리 캔들들이 자주 나타나게 되면 누군가가 열심히 수급 주체들이 매집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높게 올라갔다 내려왔을 때 이 매집 구간들이 나타나는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재 시장에서는 이 윗꼬리 캔들들을 좀 많이 찾아봐라 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원래대로의 정의라면요, 윗꼬리는 강한 저항대거나 세력이 물량을 정리하고 있는 캔들이에요. 특히나 보유하고 있다면 매도의 의견을 드리고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진입 금지의 의견을 드리는데, 저는 여기에 따라서 또 의견이 달라지는 이유가 뭐냐면 차트 자체가 고점에 있느냐 저점에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거는 저점에 있을 때의 윗꼬리였던 거예요. 그럼 이제 고점에 있을 때의 윗꼬리는 뭘까요? 고점에 있을 때 윗꼬리는 이제 저항대? 저항대라기보다는 네. 이제 진짜로 주가 많이 올라왔으니까 네. 정리해야죠. 이제 수익 실현해야죠. 네네. 여기에 대한 차익 실현의 물량들이 나오면서 생기는 게 바로 윗꼬리의 캔들이다. 그래서 이제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빅스가 윗꼬리 좋다 그랬어 하면서 이제 위에서 윗꼬리 나타났다고 해서 매수 버튼 누르시면 안 됩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왔을 때 윗꼬리는 피해야 된다. 원래 정의대로 따라가셔야 된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랫꼬리 캔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윗꼬리 캔들과 정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이제 요즘의 트렌드인데요. 요즘의 트렌드 아마 느껴보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장중과 장초반과 장중반까지는 열심히 빼요. 열심히 빼다가 장 후반부에 들어가면 갑작스럽게 캔들이 바뀌면서
양봉 전환하고 윗꼬리 캔들 진짜로 누가 봐도 매수하고 싶게 생긴 캔들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종목들 매수 잘못하면은 요즘에 시간에서 한 2% 3%는 우습게 내려가요. 그런 트렌드가 요즘에 또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도 매수하실 때 윗꼬리 아랫꼬리가 달렸다고 해서 무조건 매수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다음날 정말로 상승이 나와서 갭상승을 보여줬다. 그러면 오히려 갭상승에서 눌림목을 공략하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오히려 아랫꼬리 캔들들을 조금 더 조심해서 공략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래 이제 아랫꼬리 캔들의 정의는요, 지지 구간이거나 세력의 물량을 매집하고 있는 캔들이에요. 원래라면요. 근데 아까는 좀 반대죠. 오히려 윗꼬리가 매집의 캔들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보유하고 있다면 홀딩을 하시면 돼요.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매수를 하셔도 된다. 원래의 정의다 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 요즘에는 조심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캔들, 윗꼬리와 아랫꼬리 캔들들을 이렇게 살펴봤어요. 근데 이제 아까 네 가지의 캔들을 좀 중심적으로 살펴봐야 된다 그랬죠? 그게 바로 이제 장대 양봉과 장대 음봉인데요. 저는 장대 양봉이든 장대 음봉이든 이 양봉과 음봉, 장대가 생겨났다는 것 자체는 하나의 기준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부터 정말로 주가 상승의 시작이다. 주가 하락의 시작이다. 이때 당시의 저점과 고점, 그리고 시가를 따라서 우리가 기준봉으로 잡고 이때를 기준으로 분할 매수나 공략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따라서 이 기준봉을 잡아야 되는데, 아까도 봤지만 여러분들 요즘에 아까 제가 이제 상한가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상승이 좀 많이 나온 종목들을 좀 얘기를 많이 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종목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이슈를 달아가지고 어느 정도 거래량을 폭발시켜서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텅텅 비어있는 상태에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제 아까 전에 우리가 윗꼬리 캔들들을 봤을 때 거래량이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윗꼬리를 만들면서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해드리면서 시장이 하락할 때 매수 호가와 매도 호가가 텅텅 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를 하면요, 말 그대로 비어있는 상태에서 매수 버튼을 막 눌러서 허위로 상한가를 만들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막 20만 주, 30만 주로도 이 거래 대금이 몇십억, 몇천만 원도 안 돼요. 그 상태에서도 상한가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 상한가가 신뢰성이 있는 가격인지, 거기에 따른 것은 이제 이 음봉과 양봉의 신뢰도는 거래량이 결정을 짓는다라고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양봉과 음봉이 나왔다면은 기존의 평균 거래량 대비 얼마나 많은 거래량이 동반이 되었는지 그걸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양봉과 음봉 무조건 좋다고 쫓아가실 게 아니라 평균 거래량 대비 얼마나 또 급등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또 고려를 해보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실 아까 이제 이거는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릴 건데, 이동평균선 이제 제가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어요. 근데 핵심적인 것만 얘기를 해드리자면요. 이동평균선은 우리가 특정 기간을 설정할 수는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HCS를 키시게 되면은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 총 5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를 넘어서 뭐 241선, 361선, 481선, 막 961선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내가 특정 기간 동안 주가가 이 평균 가격들을 이은 그걸 이제 선으로 표현한 거를 이동평균선이라고 얘기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흔히 우리가 주가가 하락할 때는 단기 이평선들이 아래로, 그리고 장기 이평선들이 위로 갑니다. 근데 주가가 위로 상방으로 올라갈 때는요, 단기 이평선보다 장기 이평선들이 더 훨씬 아래에 있어요. 이제 반대로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중요하다고 보는 게, 이 현재 지금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주가가 상승하려는 어느 정도 상승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단기 이평선들이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만 주가가 꾸준하게 상승을 해주기도 합니다. 근데 보시면 우리가 아까 전에 이 이동평균선을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현재 주가의 평균 가격들이 이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이것마저도 이동평균선을 통해서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이 이동평균선들이 하나의 지지와 저항대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제가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에코프로의 주가 차트를 좀 보여드릴 건데요. 보시면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주가의 평균 이동은 어떻게 될까요? 자, 주가가 이때는 가만히 있습니다. 밀집되어 있어요. 이동평균선들이 5일선, 11선, 21선, 61선, 120선들이 서로 밀집되어서 서로 주가가 어디에 방향성을 할지 되게 잡히기 어려운 구간에 있죠. 자, 근데 주가가 상승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주가가 상승을 하기 시작하다가요, 처음에 올라가다가 눌림목이 1차로 생기니까 어디서 지지를 받아요? 5일선에서 지지를 받아요. 자, 이동평균선의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5일선.
여기에서 지지를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지지를 받는 것이 성공을 했다. 그럼 주가는 다시 상승을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두 번째 눌림이 나왔어요. 어떻게 될까요? 자, 이번에는 11선에 맞닿은 흐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아마 주가가 이때 당시 15만 원,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주가가 대략 50만 원, 70만 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지금은 액면분할이 됐기 때문에 좀 많이 낮아졌는데 이때 당시에 주가가 아마 70만 원 정도에서 80만 원 사이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때 당시에 150만 원이었고요. 아무튼 이때 당시에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번에는 눌림목 자리가 왔을 때 어디서 지지를 받아요? 61선에서 지지를 받아요. 자, 이게 순서입니다. 주가가 상승을 시작하면서 추세적인 상승에 이어갈 수 있는, 물론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5일선과 11선이 되게 애매하게 지지를 받아서 21선, 61선까지 한 번에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상승을 시작할 때는 단계적으로 지지를 받는 것이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21선에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한 번에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기존에 저항대가 있었죠. 이거는 캔들의 저항대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저항대를 맞고 뚝 떨어져요. 자, 이번에 또 어디서 지지를 받아요? 121선. 아니죠. 이 초록 색깔은 61선입니다. 이 61선에서 지지를 받기 시작을 해요. 자, 근데 이제 61선에서 지지를 잘 받아주니까 사실상 여기가 이탈되면 다음 지지는 121선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서 생각보다 잘 버텨주네요. 이슈도 떴어요. 그럼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올라갑니다. 5일선에서 지지받고 11선에서 지지받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11선 지지가 애매하게 더 내려가면서 21선 지지까지. 자, 21선 지지 받아주니까 어떻게 돼요? 신고가를 찍었다. 자, 사실상 주가가 단기적인 급등을 만들어나기 위한 포인트는요, 21선입니다. 즉 생명선이라고 부르는데, 자, 제가 이제 교육 시간이 다 됐어요. 이 21선의 핵심 교육은 제가 QR코드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팍스통신망에서 또 따로 해드릴 테니까 지금 이 교육 더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차트 보는 방법 알려주고 계신데 사실 오늘 캔들도 살펴보고 이동평균선도 살펴봤잖아요.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21선, 시간 관계상 방송 중에 다 풀어드리지 못해서 팍스통신망에서 방송 이후에 교육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고요.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던 AI와 보안, 양자 암호 중에 여러 가지 테마를 같이 가져가고 있는 원탑 종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탑 종목 또 AI 관련 테마에서 준비해 주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가져와 주셨죠? 아까 전에 살짝 언급을 드렸었는데 보안 테마, AI 테마 여기에서 또 가지고 왔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할게요. 화면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요, 시스템 통합, IT 솔루션, 무선 통신 등의 이 패션 브랜드 사업까지 하고 있어요. 다재다능한 기업입니다. 이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예요. 근데 여기서 음성 AI 전문 기업 파워보이스 유상증자에 참여해서 음성인식과 화자인증 분야의 협업 관계까지 가져갔습니다. 자,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와 관련되어 있는 사업도 영위하고 있는데 여기에 AI까지의 사업까지 가지고 왔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또 추가적인 건 뭐냐? 금융 핀테크나 인공지능 컨택센터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 다각화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만 살펴볼 수 있는 거 핀테크, 인공지능, 패션 브랜드, 시스템 통합 굉장히 많은 재료를 갖고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이 종목들이 어느 정도 보면 재료의 다양성을 항상 강조를 드리지만 너무 재료가 많으면 이 종목이 정말로 그 기업 재료들을 다 갖고 있는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그냥 명분만 내세운 게 아닌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AI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1차적으로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올해 초까지 어느 정도 시세를 굉장히 만들어줬던 종목이에요. 근데 보시면 전반적인 차트의 흐름 보실게요. 자, 이 종목도 아까 언급드렸던 것처럼 이동평균선의 지지와 저항대를 잘 받으면서 올라갔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번에 여기에 제가 241선 따로 안 넣었지만 여기 아마 241선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정확하게 241선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면서 현재 다시 21선의 지지까지 받아줬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치러 올라가는 전형적인 이동평균선의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종목 굉장히 궁금하시죠? 요즘엔 이 딥페이크와 관련되어 있는 AI까지 같이 결합되어 있는 종목들 관련돼서 AI 기업들이 오히려 수혜 종목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오늘 QR코드를 통한 팍스통신망 안에서 공개해 드릴 테니까 이 종목과 매수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봤던 딥페이크 관련 테마까지 같이 가져가고 있으면서 AI와 보안, 음성인식, 심지어는 패션 브랜드까지 다양한 사업을 가지고 있는 원탑 종목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동평균선의 상승 흐름까지 같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교육상에서도 앞으로 또 상승할 수 있는 종목으로 살펴주셨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대응 전략까지 모두 챙겨가실 분들 지금 바로 팍스통신망 들어오셔야 방송 이후에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